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A 크립토캐스터들과 함께하는 크립토톡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 말 그대로 계속된 가격 상승 혹은 하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기점으로 어떤 뉴스들 또 최신 업데이트들이 있었는지 캐스터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종훈 그리고 홍세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본격적인 소식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 분위기, 시장 상황 먼저 살펴봐야겠죠? 시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 장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제보다는 좀 올랐네요. 41.5%고요.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조금 내렸습니다. 21%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자리는 계속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8%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5.68% 하락하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47,0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브그라츠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조정이 계속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이 끼쳐질 거라면서 42,000달러 선까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47,000불대 거래되고 있지만 계속적인 업계 가격 하락 예측이 예견돼 있는 만큼 현재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확실한 장세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이더리움이 전일 대비 0.32%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10.66% 하락하면서 현재 4,000불대 고점을 깨고 3,800불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요. 이어 3위의 바이낸스 코인 전일 대비 2.52%, 전주 대비도 9.92% 하락하면서 500불 초반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는 어제 150불 지지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소폭 반등해줬지만 여전히 수치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전주 대비 17% 넘게 하락했고요. 전일 대비도 1.28% 하락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155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의 카르다노 에이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59% 상승했고요. 전주 대비는 8.56%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1불 2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 전일 대비 전주 대비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은 1불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 8위의 리플도 전일 대비는 2.48% 소폭 반등에 상승해줬습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 여전히 0.12% 소폭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70에서 80센트 사이의 박스권에 가격 횡보 중입니다. 폴카닷도 전일 대비 2.65% 하락했고요. 전주 대비는 13% 넘게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는 큰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 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25불에 거래되고 있네요. 도지코인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때문에 다시 도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도지를 향한 지지 발언 한 번으로 지속적인 암호화폐 하락장에 도지코인 홀로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 가까이 올랐고요. 전주 대비도 4.8%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일 그리고 전주 대비 파란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가격 0.18센트입니다. 업비토를 통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84% 반등에 성공하면서 5,9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6천만 원을 다시 재돌파해주고 위에서 지지선을 형성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더리움 전일 대비 0.1% 가까이 하락하면서 47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순으로 보더라도 국내장에서도 여전히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이 가장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전일 대비 17%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23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이어 테조스와 메탈, 이오스, 이캐시, 원인치 네트워크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3% 이상의 수익률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전일 대비 상승폭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시황 먼저 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큰 가격적인 변화는 없는 모습이죠. 이 5만 불대에서 계속 저항에 부딪히면서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놓고 전문가들 어떤 식으로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조종훈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일단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최근 단기적인 그 가격 하락에 따른 이제 앞으로의 그 가격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부 투자자는 주식, 가상자산, 이런 투기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긴축 통화 정책은 주기적인 역풍으로 남아 앞으로 몇 주 동안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실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위험 노출 수준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지원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붕괴되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FX프로의 알렉스 쿱트시케비치 분석가는 시장의 주요 단기 지표는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선이 될 것이라며 이동평균 위로 반등한다는 것은 낙관적인 정서, 즉 이에 따라 이번 달에 5만 불 혹은 6만 달러까지 이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기점을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급격한 하락은 4만 1,000달러 혹은 3만 달러 내지 더 밑은 깊은 조정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유입 규모는 지난주 1억 8,400만 달러보다 52% 감소한 8,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펀드의 유입량은 5,200만 달러로 이번 주 유입은 저번 주의 유입량인 1억 4,500만 달러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서도 정확한 상승장이다 혹은 하락장이다라는 이 명쾌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한다면은 6만 달러 이상 하락한다면은 3만 달러 선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는 업계 분석이 있는 건데요. 차트 하면은 저희가 또 코인데스크를 많이 인용해서 살펴보잖아요. 코인데스크는 어떤 풀이 내놓고 있을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1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다음 지지 구간은 200일 MA인 약 46,700달러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부정적 모멘텀이 축적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해당 지지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중기 강세 흐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 지표인 상대 강도 지수가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과매도 상태를 암시하고 있어 단기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단 상승폭은 5만 달러 저항 수준으로 제한된다.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다음 지지대인 4만 달러 부근에서 하락세가 안정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 45,672달러까지 하락하며 단기 전망이 악화됐다고 봤는데요. 모멘텀 트레이더는 일일 종가가 5만 3천 달러 이상일 때 롱포지션 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리스크 회피 선호의 경우 일본 기준 20MA, 50MA 사이에 수렴 추세 반전을 시그널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확한 지표, 결국에는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전환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에 펼쳐지고 있는 하락장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리얼비전 CEO가 좀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죠. 뭐라고 하던가요? 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리얼비전의 현재 CEO 그리고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은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저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상승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량이 부족해서 그만큼 강세장에 뒷받침할 여유, 즉 유입이 부족했다는 뜻인데요. 암호화폐 강세장에 따라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현금 보유량이 적다 보니 암호화폐에 투자할 돈이 없었고, 이에 대한 반증론으로는 다른 모든 지표가 최근 상승장에서 상승을 했지만 최고 수치를 경신을 했지만 신규 지갑 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저조해서 현재 장세를 이 상승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 사실 우리 장은 다 알다시피 고래들의 이 매수세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을 견인하는 장이잖아요. 뭐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산다고 우리 장의 장세가 전환이 될지는 그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락장이 오기 전까지는 NFT와 메타버스가 말 그대로 불장이었잖아요. 다음 메타로는 웹3가 지목이 되면서 스토리지 앵커, 베이직 어텐션 등등 관련된 코인들의 상승세가 소폭 나와졌지만 급작스러운 비트코인의 하락세로 전반적인 장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 다음의 투자 종목은 뭐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내년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5년 안에 이 메타가 굉장히 뜰 것 같다라고 좀 예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토큰인가요? 네, 현지 시간으로 11일 코인텔레그래프는 펜토큰 전문 웹사이트인 펜마켓캡의 데이터를 인용해 펜토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펜마켓캡에 따르면 모든 펜토큰의 시가총액은 4억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925억 원 수준이며 6월 중순 2억 6천만 달러에서 6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펜토큰 속에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가장 가치 있는 펜토큰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 소시오스가 칠리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고 있는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 코인 등인데요. PSG와 시티의 시총은 각각 4,900만 달러, 3,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바이낸스의 자회사인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 발행하고 있는 라치오 펜토큰 역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펜토큰인데요. 라치오의 시총은 약 5,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스포츠업계 전문 블록체인 기업 소시오스의 알렉산드레 드레이푸스 CEO는 펜토큰은 암호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암호화폐의 가격 변화에 따라 사고 파는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팬들은 이런 펜토큰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펜토큰과 소셜 토큰의 시장 규모는 향후 5년 동안 최대 100억 달러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펜 토큰, 이 소셜 토큰들이 향후 5년 안에 10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이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펜 토큰 입지에서는 정말 큰 상승폭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스포츠 관련된 펜 토큰 몇 개 캐스터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이 엔터 분야라던가 음악 또 예술 분야까지도 펜 토큰의 활용성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로빈후드죠. 여기에서 암호화폐를 서로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선물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면서 개발 중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일까요?
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출시 예정인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선물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로빈후드는 3년 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등 수수료 없는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2월 13일 로빈후드가 아이폰의 베타 버전에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능은 최대 180자의 메시지, 디지털 기프트 카드와 함께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송자는 수령자가 수령하기 전에 발송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는 이번 암호화폐 선물 기능 추가는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월렛 개발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로빈후드는 2022년 1분기에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기프트 카드까지 나오게 될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이 업계에서 다양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가상화폐 활용도,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편 명품계 명품으로 불리는 브랜드죠. 이 에르메스와 NFT가 좀 다양한 지적재산권과 상표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에르메스에서도 NFT를 발간을 하나요? 네, 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의 버킨백, 스테디셀러인 버킨백을 NFT로 만들어 메타버스에서 판매한 작가에 대해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매종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의 작가가 에르메스의 메타버킨스 NFT 컬렉션을 판매했는데요. 지난 10일까지의 누적 수익만 해도 200이더, 약 9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에르메스는 매종 로스차일드가 메타버스에서 버킨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창작해도 된다고 허가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우리는 수공예를 통한 물리적 사물이 손에 잡히는 표현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NFT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레이브너스 법무법인의 지적재산권 부문 헤드인 콜린 벨은 이에 대해 대중이 메타버킨스를 에르메스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NFT 관련해서는 항상 불거지는 이슈죠. 이 저작권 또 IP와 관련된 이슈인데, 이 에르메스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 저희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웹3, 이 웹3가 말 그대로 내년 우리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발간이 됐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게임 회사에서 이 웹3와 관련된 M&A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라는 매사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신뢰하는 분석업체인데요. 메사리가 2022년에는 스팀과 같은 세계 5대의 게임 스튜디오가 웹3 게임 프로젝트를 인수합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자신한 건데요. 결국 웹3는 게임뿐 아니라 전체 IT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캐피털 안데르산 호로이치의 크리스 딕스는 웹3를 네트워크를 가상자산 중심의 경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이자 네트워크 소유자와 네트워크 참여자, 제3자 개발자의 이익을 완전히 일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딕슨에 따르면 인터넷 초창기인 웹1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read only, 읽기밖에 할 수 없었고, 웹2에서는 read and write, 이용자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 이익은 거대 IT 업체에게 돌아가는 구조였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웹3에서는 더 나아가 이용자가 read, write, own,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이용자가 가져가게 하는 것이 웹3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는 NFT와 DAO 등으로 웹3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메사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웹3는 가상자산, 디지털 금, 스테이블 코인, 스마트 컨트랙트, 컴퓨팅, 그리고 분산 하드웨어, 인프라, NFT, 디파이, 메타버스, 탈중앙 자유조직 DAO,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블록체인의 용어들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웹3는 정의가 됐습니다. 웹3라는 용어가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대체할 것이라며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라는 이름보다 명칭보다 웹3라는 이름이 더 받아들이기 쉽고 규제 당국이 거부감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웹3로 이제 정의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웹3에서 웹3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줬는데 여전히 웹3라는 개념이 좀 낯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웹2 기반의 인터넷 인프라고요. 이 다가올 미래에는 웹3, 이 말 그대로 탈중앙화를 시킨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웹3에서는 웹3와 관련해서 뭐 가상자산, 스마트 계약, NFT, 다오 등등 이 다양한 개념이 모두 웹3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밀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메사리는 웹3 보고서에 대한 주요 목차 중의 하나로 엑시 인피니티와 플레이 투 원, 즉 P2E 혁명을 다뤘는데요. 메사리 연구팀은 지난 3분기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엑시 인피니티, 오픈시, 유니스왑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엑시 인피니티의 수익은 5위에서 9위까지 5개의 앱이 창출한 모든 수익을 합친 것보다 많았는데요. 메사리 연구팀은 이처럼 가상자산을 활용한 게임이 전성기를 맞은 가운데 기존 게임 관련 업체들이 혁신과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혁신과의 딜레마란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을 보유한 거대 기업이 어느 순간 새로운 기술을 가진 후발 기업에게 지배력을 잠식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형 게임 스튜디오들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각기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블록체인을 토대로 하거나 NFT를 활용하는 게임을 금지한 반면 경쟁사 에픽게임즈는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사리 연구팀은 디스코드에 처음 NFT 커뮤니티가 형성됐을 때 반크립토 이용자들의 반발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면 게임업계도 당장 웹3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이런 초기 저항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는 5대 게임 스튜디오들이 웹3 게임 개발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미래 10년 동안의 트렌드에 일찍 뛰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10년 동안의 트렌드를 이끌 웹3, 이 웹3 기반의 코인들, 프로젝트들, 또 토큰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업계는 왜 웹3에 주목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제가 스칼라 캐피탈 공동 창업자죠. 린다 씨의 그 트위터를 가져왔는데요. 그녀는 트위터를 통해 올해 웹3가 화제가 된 배경으로 2020년 디파이 붐을 꼽았습니다. 그녀는 TV에 보시다시피 DeFi built the foundation for NFTs to take off as it allowed assets to be exchanged without permission. NFTs enabled the growth of DAO as there were more interesting, valuable things to govern. DAOs will be lead to a major use of identity reputation as we need to improve governance. 이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웹3의 발전에는 디파이와 더불어 NFT 성장이 필수로 꼽힙니다. 디파이와 NFT에 대한 수요가 레이어 1과 레이어 2 솔루션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확장 솔루션들은 DAO와 같은 온체인 거버넌스를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한 현실성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2020년 디파이의 발전이 관리자 없는 지갑의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 NFT가 발전을 했고 NFT와 디파이의 붐은 결국에 막대한 자본 유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이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릭 피터스 원 리버 CEO 또한 NFT와 디파이가 웹3로서의 전환에 불을 지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선호하는 기관을 붕괴시키는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로 월가의 예적금은 예치금이 0.5%의 수익을 내는 반면 디파이는 연간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NFT 또한 할리우드처럼 높은 수수료를 매기지 않고 제작자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지지자죠. 그레이스케일 또한 보고서를 통해서 웹3는 NFT와 디파이를 통해 붐이 일어났다라고 밝혔는데요. 메타버스 개인 지갑 수는 약 5만 개로 2020년보다 10배 이상 늘은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메타버스 관련 업체들이 연간 매출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시장 가치의 15조 달러를 기록 중인 웹2 기업들과 곧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를 예로 들었는데요. 디센트럴랜드처럼 웹3는 웹2 이용자가 이제 이미 구축된 가상세계의 환경에 커뮤니티로 전환하는 과정의 선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는 웹3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핫한 섹터인 이 디파이와 NFT 그리고 메타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웹3 이렇게 전망이 좋고 유망하다고 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어떤 코인이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세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메사리 연구팀은 웹3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젝트로 헬륨을 뽑았습니다. 헬륨의 가상자산인 HNT는 연수익률 3,000%를 기록했으며 자체 핫스팟 네트워크 사업을 토대로 미국의 2위 케이블 사업자 DCU와 협력을 맺었는데요. 헬륨 프로젝트 팀은 파트너 업체에게 다양한 종류의 채굴기를 제공하며 토큰 인센티브를 활용해 하드웨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라이브피어가 있는데요. 라이브피어는 분산형 비디오 트랜스코딩 프로토콜로 아마존 웹 서비스 비용의 10분의 1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트랜스코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사리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IPFS 관련 프로젝트도 언급했는데요. 웹3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는 분산형 스토리지로 거대 IT 기업들의 검열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저장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IPFS 관련 가상자산으로는 파일코인, 아리브, 시아코인 등을 사례로 들며 그중 아리브 프로젝트는 솔라나 기반의 NFT 프로젝트가 가장 선호하는 스토리지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헬륨과 라이브피어, 또 파일코인, 시아코인, 알리브 등등 이 국내에도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저희 크립토톡 조종은 그리고 홍세민 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주요 소식들 또 핫한 업데이트들 먼저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 또 각국의 입장은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국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이죠. 11월 달이죠. 태국은 관광청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암호화폐 사용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라고 할 수 있도록 이제 SEC와 중앙은행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밝힌 만큼 태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방법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태국은행 통화정책부 선임이사인 사카파 파나뉴클은 태국은행이 태국증권위원회 SEC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들과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앞서 태국중앙은행은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를 교환 매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급인과 수취인이 관련된 모든 위험을 상호 수용하는 디지털 자산 소유자와 상품 서비스 제공자 간 물물 교환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요. 파냐누클은 태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은 이미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은 그 위험을 인지하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태국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하지만 태국의 SEC에서도 관련된 규제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영국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죠. 네, 현지 시간으로 13일 영란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행해 암호화폐가 영국 금융 시스템에 제한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영국 내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커스터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데 만약 암호화폐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이는 다른 자산의 매각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E는 암호화폐 혁신은 금융 서비스의 비효율 감소를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지만 위험을 완화하는 공공정책 프레임워크와 함께 병행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 및 전 세계적 규제와 법 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영국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규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영국의 입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는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나요? 네, 러시아가 외국인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CBDC 보유와 사용을 허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도부터 CBDC의 발행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2020년부터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결국 12월 13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 보고서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체 CBDC인 디지털 루블의 외화 교환과 해외 거주자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디지털 루블 월렛을 개설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곧 프로토타입을 완성해서 내년 1월 파일럿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 컨트랙트와 오프라인 기능 지원을 통한 디지털 루블의 가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시범 1단계에서는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2단계에서는 비금융 결제 서비스, 업체, 거래소, 중개업체, 마켓플레이스 등과 함께 중개기관들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암호화폐 거래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의 위험성은 크다. 하지만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인 CBDC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와 CBDC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를 두고 이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성을 보다 안전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서 보완을 할지 혹은 완전히 막아버릴지는 각국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돼서 정책 또 법안, 규제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16일이죠. 내일이네요. 대선과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 아젠다 포럼이 열린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목요일인 16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산업 제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포럼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20대 대선 아젠다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만 8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도출해 대선 후보 캠프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포럼의 순서로는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있는데요. 가상자산 산업 문제점과 과제, 가상자산 산업 제도와 방향,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정책 등과 관련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흥 블록체인 포럼 회장, 연삼음 한국 블록체인 산업협회 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정 토론자로 산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링크를 통해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산업 정책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한편 우리 시장에 여전히 이 사기 사건들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유명한 게임사 컴투스가 자체 개발한 컴투스의 메타버스 브랜드 컴투버스를 도용한 컴투버스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컴투스는 암호화폐를 전혀 발행한 적이 없고 해당 코인과 자사 브랜드 컴투버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14일 관계업계에 따르면 컴투버스 코인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7일 날 11월 17일 발행됐습니다. 확인 결과 컴투버스 코인의 자체 홈페이지나 전문기관의 코인 평가 의견서를 담은 백서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약 1조 개가 발행됐고 현재 컴투버스 코인 하나의 가치는 약간 어려운데 0.000013원으로 시가총액은 약 1만 1,043달러, 무려 1조 개가 발행됐는데
시총이 1,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 코인은 커뮤니티나 이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소에 상장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뭐 팬케이크 스왑 같은 덱스, 그러니까 BSC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덱스를 통한 거래는 가능합니다. BSC 스캔을 확인해 본 결과 그 1조개 중 80%가 하나의 그러니까 8천억 개의 컴투버스 코인이 하나의 주소에 보관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대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머지 약 21개의 주소에 21개의 주소에서도 나란히 분산되어 보관 중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컴투스 관계자는 컴투버스란 명칭의 코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적은 없다, 발행한 적도 없다. 컴투버스 전용 별도 코인의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것도 없다라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네. 좀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다 싶으면은 그 해당 기관 혹은 회사를 자칭하는 코인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이 앞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랬고 또 이 BTS가 소속돼 있는 하이브와 관련된 아미 코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신 후에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한국의 조폐공사가 디지털 신사업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국조폐공사가 IT 보안 솔루션 업체인 플랜티넷과 손잡고 디지털 신사업 분야 협력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조폐공사는 경기도 분당 플랜티넷 본사에서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과 김우종 플랜티넷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양 기관은 IT 보안 솔루션, 모바일 신분증 연계 서비스, 디지털 신사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바일 지역 상품권인 착 서비스와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국가 디지털 신분증 사업을 수행 중인 조폐공사의 공공사업 수행 경험과 플랜티넷의 IT 보안 기술 노하우가 합쳐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000년 설립된 플랜티넷은 인터넷 유해 콘텐츠 필터링, 비업무 트래픽 필터링 등 네트워크 필터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폐공사의 반장식 사장은 플랜티넷과 함께 국내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민관 협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폐공사와 새로운 IT 기업의 이 파트너십, 결과적으로는 모바일 지역 상품권부터 DID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공무원증, 다양한 서비스들이 또 우리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 가운데 어제 이 업비트의 자회사인 두나무가 메타버스에서 자체적인 기자 간담회를 열었었죠. 두나무의 대표인 이서구 대표가 해당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 또 발언들을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나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거래를 하겠다라면서 글로벌화 플랫폼 선언을 했죠. 네, 두나무의 대표인 이서구 대표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1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거래 플랫폼을 선언했습니다. 신성장 비전인 Connect and Unlock Value와 혁신 성장을 위한 로드맵도 공개를 했는데요. 두나무는 가치 극대화, 다변화, 글로벌화,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꼽았습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의 두나무는 모든 디지털 자산의 거래 판로를 구축해서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끌어내고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트너십에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국경 없는 확장을 이루는 게 목표며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인 분산, 분배, 합의의 틀 안에서 2024년까지 1,000억 원의 투자를 해 두나무만의 ESG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서구 대표는 향후 3년간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관심의 공통 분모가 되는 자산의 적정 가치가 발견되고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종합 거래 플랫폼이 되고자 하며 국내에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큼 글로벌에서도 주목받는 두나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네.
네, 향후 2024년까지 1,000억 원을 추가 투자를 해서 이 글로벌 또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이 업비트 두나무의 포부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나무 과연 나스닥에 상장할 것인가? 이 전부터 좀 이야기는 종종 나왔지만 이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어제 해당 부분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계획 소식이 알려진 적은 있지만 이석유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표는 14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블록을 통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권에서 관심을 모은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계획에 대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언젠가는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지난 5월 자사의 우선주 투자기관에 보통주 전환을 요청해 나스닥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당시 두나무가 보유한 가상화폐 마로가 40% 가까이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구체적인 상장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이 두나무가 과연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게 될지 만약에 된다면은 정말 국내 소식 중에서는 큰 호재로 적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국내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나무, 이 업비트의 수익률도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나무가 부과되는 이 세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올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금액이 엄청나다면서요. 네, 가상자산 시장이 올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대표적인 수혜자였던 두나무의 업비트가 올해 내야 될 세금이 약 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4일 두나무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을 2조 8,2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실적 호조로 두나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은 9,900억 원가량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맞았기 때문에 업비트가 번 수수료도 수익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던 날은 5월 7일로 24시간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세계 최고인 만큼 성장 지표도 상승을 했는데요. 업비트에 예치된 고객 자산과 사용자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고객 예치금은 53조 원, 가상자산 46조 원, 원화 6조 4천억 원을 달했고요. 사용자 수는 89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업비트를 비롯한 이런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가 성장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의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두나무의 성장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금만 1조 원을 부과하게 될 두나무, 이 앞으로의 성장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 국내에서는 여전히 NFT 열풍이 그칠 줄 모릅니다. LG전자에서도 NFT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LG전자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NFT 기반 예술작품 전시회 더 게이트웨이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R, 와인셀러, 냉장고, 가습 공기청정기 등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대체불가 토큰인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일종의 인증서로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값을 부여해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요.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을 통해 올레드 특유의 화질로 표현된 저명한 아티스트들의 NFT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LG 시그니처 캠페인 슬로건인 기술에 영감을 주는 예술, 예술을 완성하는 기술에 맞춰 제품의 미적, 기술적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리미엄 마케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를 대표하는 이 전자회사에서도 NFT를 기반으로 하는 전시회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요즘 MZ세대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쇼미더머니 4인가요? 10이네요. 쇼미더머니 시즌 10이 이 NFT 티켓을 발행해서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쇼미더머니 10, 저도 관심 있게 여러 무대를 지켜봤는데 이제 NFT를 통해서도 구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쇼미더머니 10의 탑4죠. 쿤타라는 래퍼가 이제 NFT 티켓으로 입장할 수 있는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14일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더 샌드박스
사자 레코드 소속 래퍼 쿤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티켓 NFT는 내년 1분기 중에 판매 예정이고 티켓 소유자는 팬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쿤타가 소속된 사자 레코드는 올해 초 더 샌드박스 내 랜드를 확보해 소속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게 될 사자랜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랜드라는 코인은 샌드박스 내의 부동산으로 랜드 하나하나가 모두 NFT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자랜드 출시와 함께 소속 아티스트들의 아바타와 캐릭터 NFT로 동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더 샌드박스 이용자는 아바타와 NFT를 사용해 게임은 물론 자신만의 스토리를 입힌 제2차 창작물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더 이용한 더 샌드박스 코리아 사업 개발 총괄은 이번 쇼비더머니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한 쿤타 씨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서 기쁘고 사자 레코드와 함께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서 레게와 힙합을 중심으로 하는 참신한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앞서서 하하와 스컬씨도 이 샌드박스 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었죠. 이 확실하게 좀 힙합이 좀 트렌드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에서 종종 마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소식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지코인의 급상승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시황에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가 트리거가 돼서 지금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해당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까먹을만 하면 이런 밈코인들이 한 번씩 상승장에 올라타긴 하는데요. 로이더 통신에 따르면 13일 일론 머스크는 밈에서 영감을 받은 또 자신의 자식과 같은 코인,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물건을 사기 더 좋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타임지가 선정한 2021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뒤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거래화폐로서 좋은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어 그는 비록 밈코인인 도지코인이 그저 우스꽝스럽지만 농담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거래에 더 적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적고 그리고 거래당 비용이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가치의 수단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낮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붙잡고 팔거나 거래에 이용하지 않으려는 점을 꼽았는데요. 반면 도지코인은 가치 있는 가게로서 사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도록 장려하는 통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도지코인의 상승세,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로 지금 같은 폭장 속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급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또 핫한 이슈들, 업데이트들 모두 모아서 홍세민 그리고 조종훈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 고지 해야겠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